구와 줄거리. 무송과 헤어진 송강은 청풍산 아래에서 도적들을 만나 산채로 끌려갔다가 연순 왕영 정천수를 만나 우위를 다지는데 우연히 산채에 잡혀온 유고의 부인을 보고 구하여 무사히 돌려보내주게 된다. 이후 청풍채에서 화영을 만나 그곳에서 지내던 송강은 우연히 유고의 부인을 다시 만나게 되고 어이없는 부인의 모함으로 유고에게 갇히게 된다. 유고의 보고로 상부에서는 진삼산 황신을 보내고 뒤이어 병력하 진명을 보내 이들은 산채 도적들과 싸우게 된다. 본래 이 싸움은 모두가 화영과 송강의 계책이다. 먼저 졸개들을 시켜 동에서 혹은 서에서 진명을 꿰어 말과 사람이 다 함께 지치게 해놓고 미리 흙으로 막아두었던 냇물을 밤이 깊기를 기다려 인마가 구렁 속으로 화살을 피하여 들어갈 때 그대로 터놓아 버린 것이다. 이리하여 진명이 영솔하고 온 500명 군사 가운데서 태반은 물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 160명은 모조리 사로잡힌 바 되었으며 또 말 7,80필도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았다. 졸개들은 진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산채에 이르니 날이 훤히 밝는다. 이때 5명 호골이 취의청에 앉아있다가 진명이 결박을 당하여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자 화영은 교의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 손을 이끌어 청상에 오른 다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진명이 뜻밖의 일에 놀라 나는 이미 사로잡힌 사람이니 장군이 나를 도륙하더라도 원망할 도리가 없는 터에 도리어 절이 웬일이시오. 아니외다. 졸개놈들이 본래 분간할 줄을 몰라 장군을 모독하였으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곧 옷을 내리어 입게 하니 진명은 그를 보고 묻는다. 저기 가운데 앉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분은 운성현의 송합사 송강이시고 여기 이분들은 이 산채의 주인이 되는 연순 왕영 정천수이십니다. 아니, 송합사시라니. 그럼 혹시 산동의 급시우 송강이란 분이 아니신가요? 화영이 미처 대답하기 전에 송강이 나서서 예, 제가 바로 송강입니다. 하니 진명은 자리에서 물러나 절을 드리며 조남은 익히 듣자 왔거니와 이곳에서 배울 줄은 과시 뜻밖입니다. 하니 송강이 황망히 답례를 하는데 다리 쓰는 것이 심히 불편해 보였다. 다리가 불편하신 모양이니 웬일이십니까? 진명이 묻는 말에 송강은 자기가 운성현을 떠나던 날부터 유고에게 형벌을 받게 되기까지의 자초지종을 들어 호소하였다. 듣고 나자 진명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한쪽 면만 보아 이를 이렇듯 그르쳤습니다. 그려. 저를 돌려보내만 주신다면 모용지부를 배웠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는 무엇 급하실 것 있습니까? 며칠 예서 유하시고 가시지요. 한마디 권하고 곧 연석을 베풀어 대접하였다. 진명은 술을 몇 잔 기울인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이 만약 진명을 죽이시지 않겠으면 부디 곧 돌아갈 수 있도록 갑옷 마필 군기를 내어주시지요. 연순이 말한다. 총관이 청주의 500병마를 거느리고 나서셨다가 이제 다 이르셨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고을 안에 발을 들여 놓으시며 또 모용지부인들 어찌 총관을 재주지 않으리이까. 저의 생각에는 이대로 이곳에 눌러 계시어 우리와 고락을 함께 하시느니만 못할까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진명은 곧 뜰로 내려서며 진명은 살아서는 대송 사람이요 죽어서는 대송의 귀신이 되려 마음먹은 터이요. 조종이 나로 병마총감을 삼으시고 겸하여 통제사의 관직을 내리신 터에 내 어찌 농림에 몸을 던져 조종을 배반하리이까.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시겠으면 죽이시오. 내 결단코 뜻만은 굽힐 수가 없소이다. 강개한 어조로 말하니 화영이 곧 쫓아내려가서 그를 붙들고 총관의 마음은 잘 알았습니다. 이제 연석이 파하거든 갑옷과 군기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그리하시고 어서 자리로 올라가십시다. 좋은 말로 권하여 함께 자리로 돌아가서 송강 연순의 무리로 더불어 연의 잔을 들어 권하니 진명은 마침내 취하도록 마시고 그들의 부축을 받아 장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쓰러져 잤다. 한참 자고 깨어보니
벌써 진시이다. 그는 곧 뛰어일어나 대강 세수를 마치자 즉시 화영을 보고 그만 내려가게 하여 주시지요 하고 청하였다. 조반도 먹지 않겠다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간신히 권하여 몇 술 뜨게 한 다음 그제야 의각과 마필, 군기를 내어주니 진명은 분주히 갑옷을 입고 투구 쓰고 낭하봉을 들고 말에 올라 산을 내려갔다. 청풍산을 떠나서 청주를 향해 말을 달리기를 심리. 때는 마침 사시인데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며 길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통 못 보겠다. 진명이 마음에 의아하여 하기를 마지 않으며 마침내 성 밖에까지 이르니 본래는 수백 호 인가가 있던 곳이 불에 타서 여기저기 무더기를 지어 죽은 남녀노소의 시체가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 진명이 이 끔찍한 광경에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의심하며 그곳을 빨리 지나 성문 앞에 이르러 보니 이상도 한 일이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적교는 높이 들려 있으며 성 위에는 군사와 전기가 쭉 버려섰고 네모과 보석이 그득 쌓여 있다. 어서 적교를 내리고 문을 열어라. 이때 성위에서 그를 알아본 자가 있어 곧 북을 두드리니 와 하고 한 차례 크게 아우성 소리가 일어난다. 진명이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 나는 진총관이다. 왜 문을 열지 않느냐. 크게 외쳤을 때 문득 성위 담장가에 모용지부가 나와서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는다. 이 반저가 내 이놈 참으로 뻔뻔도 하구나. 간밤에 도적들을 몰고 와서 성을 들이치고 수천 명 죄 없는 백성을 죽이며 수백 호 인가를 불을 질러 태우고도 이제 또 와서 성문을 열라고 하느냐. 조종이 내게 섭섭히 한 적이 없는 터에 내 도리어 반심을 먹고 이렇듯 불인한 짓을 하니 참으로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다. 뜻밖의 말을 듣고 진명은 깜짝 놀라 공조 그게 웬 말씀이오. 진명이 도적을 치러 갔다가 도리어 군사만 잃고 불행히 그놈들에게 사로잡혀 산채로 끌려갔다 이제야 겨우 몸을 빼쳐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요. 간밤에 내가 성을 와서 치다니 그 무슨 말씀이요. 이놈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놈이 바로 그 말을 타고 그 투구 갑옷에 낭하봉을 손에 들고 도적놈들을 주의하여 성을 치고 불을 지른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정녕 눈으로 보아 아는 일이다. 내가 이제 내 처자를 성에서 빼가려고 다시 와서 그따위 수작을 하는 모양이다마는 내 곤속을 내 그냥 두었을성 싶으냐. 자, 자세히 좀 보아라. 곧 군사를 시켜 진명의 처자 곤속의 수굽을 창끝에 꿰어 성위로 내어 보이니 이 끔찍한 광경에 진명은 눈앞이 캄캄하고 기가 막혀 가슴은 그대로 탁 터져버린다. 이때 성 위로부터 화살이 빗발치듯 한다. 진명이 하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성 앞을 떠나니 눈앞에 보이는 빈 벌판의 붉은 불길과 검은 연기는 아직도 멎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이 지경을 당하고 내 더 살아 무엇하랴. 진명은 마음속에 죽을 곳을 찾으며 먼저 온 길을 되돌아갈 때 십리길을 미처 못 가서 숲속으로부터 한때 인마가 달려나오니 앞을 선 5필 말 위에 5명 호골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오. 바로 송강, 화영, 연순, 왕영, 정천수의 무리다. 수백 명 졸개를 거느리고 앞으로 달려나오자 송강이 마상에서 예를 베풀고 한마디 묻는다. 총관은 어찌하여 청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렇듯 혼자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진명은 노기가 등등하여 천하에 용납 못할 어떤 도적놈이 내 모습을 하고 간밤에 청주성을 들이치고 인가를 불사르고 양민들을 죽여서 내 집 식구가 몰살을 당하게 하였으니 내 이제 하늘에 오르려도 길이 없고 땅속에 들어가려도 문이 없는 신세라. 만약에 그놈을 만나는 때에는 이 낭하봉으로 가루를 만들어 버리겠소. 송강이 위로한다. 총관, 부디 고정하시지요. 부인이 돌아가셨다니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규수를 청거하오리다. 아무려나 길에서 말씀을 할 수 없으니 곧 산으로 올라가시지요. 진명은 갈 곳 없는 몸이 우선 그들을 따라 산채로 따라갔다. 어느 틈엔가 술과 안주, 과일이 배설되어 있는 취의청 위에 오르자 진명을 권하여 중간 교위에 앉게 한 다음 송강의 무리 5사람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더니 송강이 조용히 입을 연다.
어제 저희가 총관을 산채에 머물러 계시게 하려 백방으로 말씀을 올렸으나 총관께서 끝끝내 듣지 않으시기로 송강이 하는 수 없이 한 계교를 내어 졸개농 가운데서 모습과 몸이 총관하고 비슷한 자를 뽑아내어 총관의 갑옷 두구를 씌우고 낭하봉을 들려서 총관의 말에 태워 졸개를 거느리고 바로 청주성을 가서 치게 하였소이다. 사람을 죽이고 불을 놓기도 오직 총관에 돌아가실 길을 끊기 위함이라. 이제 송강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총관 앞에 죄를 청하는 바이요. 진명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그처럼 진명을 산채에 두어두시려는 호의는 잘 알았소이다마는 계교가 참으로 너무나 독하시오. 내 처자식들과 가족이 그 통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구려. 그러나 총관, 그렇게라도 안 하고서야 종시 단념을 하시겠소. 이번에 부인을 잃으셨으나 마침 화지체에 매씨가 한 분 있어 재색을 겸비하였으니 송강이 중매에 드리리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좋은 말로 권한다. 진명은 모든 사람이 그렇듯 자기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자 마침내 산채에 머물러 있기로 하였다. 이날 모든 사람이 송강을 받들어 상좌에 앉히고 좌우에 진명과 화영 그리고 3명 2령이 차례로 앉아 크게 취하도록 술을 마시며 청풍채 칠 일을 의논하는데 진명이 듣고 있다 나서며 이는 지극히 쉬운 일이니 따로 의논할 것도 없소이다. 첫째 지금 그곳을 지키고 있는 황신으로 말하면 곧 내 수하 사람이요. 둘째 제가 바로 내게 무예를 배웠고 셋째는 사사로운 교분이 두텁소. 내일 몸소 가서 황신이를 권하여 저도 산으로 들어오게 하고 한편으로 유고의 계집을 잡아다가 형장의 원수를 갚도록 하오리다. 이 말에 송강은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이튿날 진명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조반을 재촉하여 먹고 즉시 낭하봉을 들고 말에 올라 산을 내려갔다. 이때 황씨는 혼자 청풍채를 지키고 있더니 문득 군사가 들어와 고한다. 진통제께서 필마로 밖에 오셔서 책문을 열라십니다. 황씨는 몸소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대체 공정 위에 서로 자리 잡고 앉자 황씨는 급히 물었다. 총각께서는 무슨 일로 종인도 안 데리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진명은 먼저 청풍산을 치러 갔다가 허다한 군마를 잃은 이야기며 산채에서 급시 후 송강을 만나 자기도 합류하게 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고 끝으로 자네는 마침 처자도 없고 홀몸이니 언제까지 문간 따위에게 수모받을 것 없이 나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세 하고 권하였다. 황신이 대답한다. 이미 그러시다면 저야 다시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청풍산에 송강이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요. 자네가 일전에 유고와 함께 청주로 암령하여 가려던 운송연의 호장삼이라고 있지 않은가? 그가 바로 급시 후 송강이었다네. 진명이 웃으며 한마디 일러주니 황씨는 발을 구르며 만약 그런 줄만 알았다면 내 손으로 놓아주는 걸. 잘못 유고의 말만 듣고 큰일을 저지를 뻔하였습니다 그려. 이렇듯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문득 군사가 나는 듯이 들어와 고하되 양쪽 길에서 군마가 재금치고 북치며 진상으로 지쳐 들어온다 한다. 진명과 황씨는 곧 말을 몰아 책문 밖으로 나갔다. 보니 한쪽 길로는 송강 화영이요 다른 길로는 연순 왕영으로 각기 졸개 150명을 거느렸다. 황씨는 곧 책문을 크게 열고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송강이 영을 내려 백성은 추호도 범하지 말라 하고 우선 남체로 들어가서 유고의 일가 노소를 모조리 잡아 죽이니 왕영은 유고의 계집을 뺏고 졸개들은 다투어 온갖 금은보화를 내어다 수레에 싣는다. 화영이 북제로 가서 온갖 재물을 챙겨서 수레에 싣고 자기의 처자식과 누이를 데려내온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나위도 없겠다. 잠깐 동안 모든 수습이 끝나자 일행은 곧 청풍진을 떠나 산채로 올라갔다. 취의청에 모여 황신이 모든 사람과 보기를 마친 뒤에 송강은 그를 권하여 화영 다음에 자리 잡아 앉게 하고 화영의 처자식을 후원에 안돈시키며 유고의 재물을 졸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연순이 왕영을 돌아보고 묻는다. 유고의 계집녀는 어디다 어찌했나? 내 방에 데려다 두었소. 이번에는 제발 나를 주시오. 아무래도 압체 부인을 삼아야만 하겠소.
그건 그렇더라도 우선 좀 불러오게. 송강도 한마디 하였다. 나도 좀 물어볼 말이 있으니 데려오게. 왕령에게 이끌려 추의청 아래에 이르자 유고의 계집은 목을 놓아 울며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빈다. 송강은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인연, 내가 너를 구해내어 산에서 내려보내 주었건만 너는 도리어 덕을 원수로 갚아 기어코 나를 죽이려 들었으니 어디 오늘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있거든 하여 보아라. 이때 연수는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형님, 그까진 년하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마디 하며 곧 허리에 창칼을 빼어 베어버리니 이 광경을 본 왕령은 크게 노하여 박도를 손에 쥐고 연순에게로 달려든다. 송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서서 칼을 뺏은 다음 연순이가 이 계집을 죽여 없앤 것은 잘한 일인 줄 알게. 내가 그때 모처럼 저를 구해 주었건만 그 은공은 모르고 도리어 제 사내를 충동하여 나를 해치려고만 들었으니 만약 자네가 그런 년을 데리고 살다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나. 내 후에 마땅히 부인을 구하여 중매를 들 테니 그리 알고 참게. 연순도 한마디 한다. 그런 계집을 집안에 두어둬야 해만 보지 유익할 건 조금도 없네. 그저 그런 줄만 알게. 왕령은 아무 소리 못하였다. 이튿날 송강과 황신이 주선하여 화영의 누이와 진명의 혼례식이 산채에서 거행되었다. 예물은 모두가 송강과 연순의 주선으로 된 것이다. 4, 5일을 연달아 산채 안에 흩어진 것이 술과 고기와 떡이다. 그로부터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다. 산에서 내려갔던 졸개가 올라와서 고하되 청주의 모용지부가 문서를 닦아 화영, 진명, 황신의 무리가 모반하니 속히 대군을 내려보내시어 청풍산을 소탕하도록 하소서 하고 중서성에 올렸다 한다. 두령들은 곧 도회청에 모여 의논하였다. 손바닥만한 산채에 그대로 앉아있다가 만일에 강군이 이르러 사면을 에워싸고 보면 도저히 면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이때 송강이 말을 내었다. 내가 생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여러 사람 의향이 어떨지 모르겠군. 어서 말씀하십시오. 뭐 좋은 계책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예서는 앉아 배기지 못할 테니 양산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여 그러네. 양산박이란 산동 제주 가나로 방언 800리요. 중간에 완자성과 요하와가 있는데 지금 조천왕이 4, 5천 명 무리를 거느리고 그곳에 응고하여 간병들도 이곳은 바로 보지 못하는 터일세. 아무래도 곧 인마를 수습하여 그곳으로 가는 것이 상책일까 보이. 진명이 말한다. 그러한 데가 있다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누구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이대로 불쑥 가서 쉽게 용납하여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송강은 크게 웃고 조계의 무리가 생신강을 겁탈한 일이며 유당이 동가글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 살해한 일이며 그 서찰이 문제가 되어 마침내 연파서기를 죽이고 이렇듯 강호를 떠돌게 된 일을 낱낱이 들어 말하였다. 듣고 나자 진명은 기뻐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형님께서 양산박에는 큰 은인이 되십니다 그려. 구태여 나를 지연시킬 것 없이 곧 수습하여 떠나기로 하시지요. 의논이 쉽사리 결정되어 청풍산을 버리고 양산박을 찾아가기로 하는데 먼저 졸개 가운데서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자는 돈을 주어 저 갈대를 가게 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모조리 편입을 하니 진명이 거느리던 군사들과 아울러 그 수가 4, 500명이 착실하다. 또 금은 재물, 의복 따위를 말끔히 수레에 나르고 노약자와 아이들도 수레를 타고 가기로 하니 그 수요가 모두 연함은 채요 따로의 말이 수백 필이다. 허다한 인마가 가깝지도 않은 곳을 무사히 길을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공론 끝에 양산박을 잡으러 가는 강군 행세를 하기로 하고 산채에 불을 지른 다음 3대로 나누어 산을 내려가니 제1대는 송강화영이요, 제2대는 진명황신이요, 제3대는 연순왕영 정천수다. 대마다 깃발에 뚜렷이 수포초구 광군이라 하였음에 노상에서 그렇듯 허다한 군마를 보고도 누구 한 사람 앞을 막고 묻는 이가 없다. 양산박 노상. 송강과 화영이 졸개 4, 50명을 거느리고 늙은이와 어린애들이 타고 있는 수레를 보호하여 길을 가기 6, 7일.
한 곳에 이르니 그 지명은 대영산이라 좌우에 산이 높이 솟아있고 그 사이로는 한 가닥 영로가 통한다. 두 사람이 말을 몰아 나가는 중에 귓결에 들으니 앞 산 너머에서 재금이 울리고 북소리가 요란히 난다. 화영은 송강을 돌아보며 이 필시 강적들일 깹니다. 한마디 하고 말탄 군사에게 뒤에 오는 군마를 가서 재촉하라 이르고 수레는 모두 그곳에 멈추어 둔 채 송강과 함께 20여 기를 영솔하고 앞으로 나갔다. 나가기 오리쯤이나 하여설까. 길에 늘어선 인마가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데 모두가 붉은 갑옷이요 그들이 거느리는 이는 한 명 소년 장사이니 연지를 칠한 듯 붉은 말에 올라 앉았는데 손에는 주홍빛 방청극을 잡았다. 이 소년 장사가 방청극을 비껴들고 말을 몰아 산 언덕 아래로 나가며 내 오늘 너와 무예를 겨루어 기필코 승패를 나누겠다. 어서 내려오너라. 하고 외치자 언덕 위로부터 역시 소년 장사 하나가 1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흰 차관을 쓰고 손에는 일지 한극을 들고 한필 100마를 탔는데 수하에 따르는 자가 모두 흰 갑옷을 입었다. 한편은 흰 깃발이요 또 한편은 붉은 깃발이라 북이 한 차례 크게 울리자 두 장수가 서로 말 한마디 건네어 보지 않고 각각 화극을 꼬나잡고 말을 내달아 길 위에서 서로 무예를 다툰다. 두 장사가 서로 어우러져 싸우기 30여 합에 승패가 나뉘지 않는다. 화영과 송강이 마상에서 이를 보고 갈채하기를 맞이 않을 때 한창 어우러져 싸우는 중에 서로의 화극이 공교롭게도 서로 얽히어 양편에서 힘을 다하여 잡아당기나 종시 풀리지 않는다. 화영은 이 모습을 보자 곧 왼손으로는 활을 꺼내 들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빼어들어 시위에 메운 다음 힘껏 당기어 표미가 얽힌 한가운데를 향해 깍지손을 뚝 떼니 시위 소리 울리는 곳에 화살은 바로 들어맞아 엉긴 끈을 탁 끊어서 화극을 좌우로 나눈다. 홍백의 200여 명 무리들이 일제히 갈채한다. 이때 2명 장사는 다시 싸우려 않고 함께 말을 달려 송강 화영이 있는 곳으로 와서 허리를 굽혀 예를 베풀며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장군의 대명을 듣자올 수 없을까요? 화영이 마상에서 대답한다. 여기 계신 이 어른은 곧 운성현 압사 산동의 급시의 송강이시고 이 사람은 청풍진 지체 소이강 화영이요. 이 말을 듣자 두 소년 장사는 일제히 화극을 버리고 분주히 말에서 뛰어내려 두 어른의 명성을 들어 모신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고 그들 앞에 넙죽 절을 드린다. 송강과 화영은 자기들도 황망히 말에 내려서 두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물었다. 두 분 장사의 고성대명을 알고 싶소. 홍의를 입은 장사가 먼저 대답한다. 소인은 담주태생으로 성은 여요, 이름은 방입니다. 평소에 여포를 흠모하여 방천화극을 익혀왔으므로 하여 사람들이 소인을 별명지어 소은우 여방이라 하는 터입니다. 처음에 생약 장사를 나서 산동까지 왔다가 그만 본전을 다 없애고 그대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어 잠시 이 대영산에 들어와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험한 벌이를 하며 지내게 되었는데 근자에 저 사람이 난데없이 와서 소인의 산채를 뺏으려 하기로 소인이 산을 나누어 하나씩 맞자고 하였건만 그래도 듣지 않아 이렇게 매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듣고 나자 송강이 백이 입은 장사를 자세히 보니 이번에는 그가 나서서 말한다. 소인은 서천 가룡 사람으로 성은 곽이요 이름은 성입니다. 수은 장사를 나섰다가 황하에서 풍랑을 만나 배를 얻고 이내 고향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고향에 있을 때 본초병마 장제알에게 방청극을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인을 세인기 곽성이라 불러줍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이 대영산에 화극 쓰는 장사가 있다기에 시험하여 보려고 쫓아와서 1에 10여일을 싸우건만 승패를 나누지 못하더니 뜻밖에도 오늘날 두 분 호고를 뵙게 되어 참으로 이만다행이 없습니다. 듣고 나자 송강은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듯 한자리에 모인 것이 인연인데 이 사람 낯을 보아서 두 분이 그만 화해하시는 게 어떠하시오. 두 소년 장사가 크게 기뻐 쾌히 응락한다. 이때 후대 인마가 이르렀다.
서로 보기를 마치자 여방은 곧 그들을 산채로 청하여 올려 소잡고 말잡아 대접이 융숭하다. 그 밤을 그곳에서 편히 쉬고 나니 이튿날 또 각성이 술자리를 벌여 대접한다. 송강이 그들에게 자기네와 함께 양산박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고 권하여 보니 두 사람은 크게 기뻐 두말 없이 응낙하고 그 길로 떠날 채비를 차리려 하였다. 이를 보고 송강은 말하였다. 가만히 써보게. 이대로 4,500명 인마가 함께 몰려가면 양산박에서 소문을 듣고 혹시 정말 강군이나 쳐들어오나 하여 무슨 일이 있을지 아나. 아무래도 내가 연순이하고 한 걸음 앞서가서 미리 연통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으이. 자네들은 앞서같이 3대로 나뉘어 오도록 하게. 그 말에 화영과 진명이 곧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서 먼저 떠나시죠. 하여 송강은 연순과 함께 그 길로 산을 내려갔다. 부지런히 가기를 사흘. 이것은 바로 일행이 대영산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오에 생긴 일이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길을 가던 중에 송강은 문득 큰 주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수와 무리들에게 술을 좀 사 먹일까 하여 연순과 함께 말에서 내려 무리를 이끌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 앉을 자리가 만만치가 않다. 작은 탁자도 많지 않고 큰 탁자는 오직 3개뿐인데 그나마도 하나는 누군지 먼저 와서 떡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송강은 눈을 들어 그 사나이의 행색을 훑어보았다. 탁자 옆에는 한 자루 단봉과 보따리 1개를 놓고 앉았는데 신장은 팔척은 되어 보이고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에 수염은 없다. 송강은 주보를 앞으로 불러다 말하였다. 보다시피 우리 일행이 많으니 어떻게 저분에게 청을 해서 좀 다른 자리로 옮기게 하고 우리 일행을 저 자리에 앉게 못하여 주겠나. 주보는 응낙하고 즉시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어려우시겠지만 이 자리를 좀 내어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저기 저 두 어른의 일행이 여러분이시라 그래 그러는데요. 그 사나이는 마음에 매우 못마땅한 눈치다. 그는 볼멘 소리로 주보에게 대답하였다. 하여튼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앉았으니 일어나 가기 전까지는 이것이 내 자리인데 어느 어른의 일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다른 자리로 옮기라니 그건 대체 무슨 소린고. 어떻든 나는 내주지 못하겠으니 그리하라. 연수는 듣고 나자 곧 송강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저자의 하는 소리가 괘씸합니다 그려. 송강은 가만히 일렀다. 그저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게. 그들의 하는 수작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 사나이는 이때 송강과 연순을 한번 힐끗 돌아보더니 코웃음을 친다. 주보는 다시 한번 청하여 본다. 소인도 장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리를 좀 옮겨주시면 어때서 그러시나요? 그 사나이는 발끈 성을 내며 주먹을 들어 탁자를 한번 탕 하고 치더니 소리를 버럭 지른다. 너희들이 아마도 내가 단지 혼자라고 우습게 알아 일어나 보다마는 설사 상관께서 오셨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못 내어주겠으니 그리 알아라. 다시 또 말하면 내 주먹 맛을 뵐 테다. 이것을 보고 금모호 연순의 성미로는 도저히 그냥 모른 채 하고 버려둘 수가 없다. 그는 마침내 한 소리 하고야 말았다. 여보시오, 자리를 바꾸지 못하겠으면 그만이지 저 사람을 가지고 그처럼 말할 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연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나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곁에 세워두었던 단봉을 집어들더니 이번에는 그에게로 달려든다. 내가 이 사람 보고 얘기하는데 대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게야. 천하에 내 단지 2 사람만 어렵게 알 뿐이지 그 나머지야 똥만치도 안 하는 터이다. 연수는 크게 노하여 곧 곁에 놓인 걸상을 번쩍 집어들어서 그 사나이를 치려 하였다. 그러나 송강은 황망히 손을 들어 그를 멈춘 다음에 조용히 그 사나이에게 한마디 물었다. 지금 말씀에 이 천하에 단지 2 사람만 어렵게 안다 하시니 그것은 대체 누구란 말씀이오? 아마 알고 보면 깜짝 놀라시리이다. 놀라도 관계찬소이다. 어서 말씀을 해보시오. 그럼 내 말하리이다. 아시는지 모르겠소마는 한 분은 창주 사시는 소선풍 시진 시대간인이시오. 송강은 고개를 2번 끄덕이고 또 한 분은 누구요? 또 한 분은 부디 놀라지 마시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운성현 압사 급시우 송강이시라오.
송강은 연순을 돌아보고 가만히 웃었다. 연순은 걸상을 내려놓고 제자리에 앉았다. 그 사나이는 다시 말한다. 그 두 분만 빼어놓고는 실상 말이지 설사 대송 황제가 온데도 내 두려워하지 않소. 송강은 물었다. 그 두 사람은 나도 잘 아오마는 대체 노용은 그분과 어디서 만나 하시오? 당신도 안다니 말씀이오마는 실은 내 3년 전에 시대관인 장상에서 넉 달 너머를 지낸 일이 있소. 그러나 다만 송강 그 어른은 실상 만나뵌 일은 없소이다. 그러면 한번 만나보고 싶으시겠소 그려? 그렇잖아도 내 지금 그분을 찾아가는 길이라오. 무슨 일로 찾아보시는 게요? 송강의 형제 되시는 철천사 송청에게 편지를 좀 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러오. 듣고 나자 송강은 마음에 반가워 곧 그의 팔을 잡고 말하였다.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서로와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서로 대하고도 알지를 못한다 하더니 그게 바로 이 일을 말함이구려. 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흑삼랑 송강이요. 그 사나이는 잠깐 송강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문득 그 앞에 넙죽 절을 드리고 말하였다. 예서 뵙기가 참으로 천행입니다. 하마터면 공태공 장원까지 헛걸음을 할 뻔하였습니다. 송강은 그에게 물었다. 그래, 내 집에는 별일은 없소이까? 이제 말씀드리지요. 그 사나이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소인의 성은 석이요 이름은 용이라 합니다. 본래 대명부 태생으로 일상 노름판으로 떠돌아다니며 이렁저렁 지내왔지요. 제 고향에서는 소인을 별명지어 석장군이라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름판에서 시비가 생겨 그만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 그 즉시 집을 떠나 잠시 시대관인 장상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요. 그때 강호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형님 말씀을 많이 하기에 그래 한번 찾아뵈려고 일부러 운성현까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분 말이 형님께서는 지금 백호산 공태공 장상에 계시다는군요. 그래 그러면 다시 백호산으로 찾아가 뵙겠다고 하였더니 형제분이 그렇다면 부디 서신을 전하여 달라고 하며 일봉 서찰을 맡깁니다 그려. 그래 소인이 지금 그 서찰을 가지고 백호산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번에는 송강이 자기 일행이 양산박으로 가는 길임을 이야기하였다. 소인이 시대관인 장상을 떠난 뒤로 강호 중에서 형님의 대명을 듣자오니 모두들 하는 말이 산동의 급시우 송강은 재물은 우습게 알고 의리는 중히 여기며 남의 어려운 것을 돌봐주고 위태로운 것을 구하여 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래 기어코 형님을 찾아뵈오려고 하였던 것이니 이제 이미 형님께서 그렇듯 양산박으로 들어가신다면 부디 저도 함께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야 어려울 게 있소. 그렇게 합시다 그려. 송강은 쾌히 응락하고 서경에게 연순과도 서로 인사를 하게 한 다음 곧 주보를 불러 술을 가져오라 명하였다. 술이 오자 세 사람은 각기 석잔씩을 기울였다. 서경이 마침내 보따리 속에서 송총의 서찰을 꺼내어 송강에게 준다. 그러나 받아보니 이상도한 일이었다. 봉투에 평안 두 글자가 쓰여져 있지 않다. 송강은 마음에 의욕이 들어 황망히 봉투를 뜯고 급히 사연을 내리 읽었다. 너무나 뜻밖이요 또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다. 부친 송태공이 금년 정월 초순에 병으로 작고하여 아직 발인도 하지 않고 오직 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읽고 나자 송강은 애달게 부르짖고 두 주먹을 들어 저의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자신을 욕하고 꾸짖었다. 천하에 나 같은 불효자가 또 있던가.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죄 지은 몸이 밖으로 떠돌아다니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개돼지보다 나을 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송강은 스스로 머리를 가져다 바람벽에 쾅쾅 부딪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자리에 퍽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만다. 이를 보고 연순과 소경 두 사람은 크게 놀라 곧 달려들어서 극력으로 구원하였다. 혼절하였던 송강이 반시각쯤 지나 겨우 정신을 차린다. 연순과 소경 두 사람은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하였다. 형님, 부디 가도히 애통치 마시지요. 송강은 다시 한 차례 통곡하였다. 이윽고 울음을 그치자 그는 문득 연순을 돌아보고 분부한다.
아무래도 내 밤을 도와 집으로 돌아가 봐야만 하겠네. 부디 나는 상관 말고 아우님들이나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시게. 듣고 나자 연수는 말하였다. 형님, 태공께서 이미 돌아가신 이제 형님이 지금 와서 서두르시면 무얼합니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우선 저희들을 데리시고 양산박으로 가셨다가 다음에 댁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시지요. 옛말에 뱀도 머리가 없으면 못 간다고 한답디다. 형님께서 만약 앞장을 서주시지 않는다면 양산박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저희들을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송강은 듣지 않는다. 아닐세, 나는 아무래도 즉시 집으로 돌아가 보아야만 하겠네. 양산박에는 내 세세한 사연을 적어서 편지 한 장을 써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함께들 올라가시게.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알고서 어찌 그냥 있겠나. 나는 지금 한시가 바쁘이. 말도 종자도 소용없고 그저 나 혼자서 밤을 도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일세. 말을 마치자 송강은 즉시 주보를 불러 붓과 벼루를 빌고 종이 한 장을 구하여 일봉서찰을 써서 연순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서경에게서 신발 한 컬레를 얻어서 신고 허리에 요도를 차고 서경의 단봉을 빌어 손에 잡은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술 한 잔 밥 한 술 입에 대려 하지 않고 그대로 주조문을 나서려고 한다. 이것을 보고 연수는 다시 한번 간절히 청하였다. 형님, 그럼 가시긴 가시더라도 잠깐 지체하시어 진총관과 화지체를 만나보시고 가시지요. 그러시지도 못할 것이야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송강은 막무가내였다. 언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나. 하여튼 그 편지만 가지고 가면 양산박에는 무난히 들어갈 것이니 그리 알고 진총관이나 화지체한테는 내 대신 말이나 잘해주게. 당부하기를 마치자 송강은 그대로 주점에서 뛰어나갔다. 한달음에 곧 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는 황황히 그곳을 떠난다. 연순과 서경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대로 뒤에 남아 술과 점심을 마치고서 종인들을 데리고 그 주점에서 나왔다. 다시 길을 가기 오리쯤 하여 관도가에 큰 객점 하나가 나선다. 연순의 일행은 그곳에 들어 그 밤을 쉬며 뒤에 오는 이들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튿날 진시에 진명화영의 일행이 모두 이르렀다. 연순과 서경이 맞아들여 송강이 친상을 당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일을 자세히 고하니 듣고 나자 모든 사람은 그래도 못 가시게 굳게 붙들어 볼 일이지 하고 한결같이 연순을 원망한다. 이때 서경이 곁에 있다 대신 말해 주었다. 아무리 붙들어도 막무가낸 걸 어찌하리이까. 아무리 하여도 한시 바삐 돌아가 보아야만 한다 하시며 일봉서찰을 써주고 가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면 양산박에서는 두말 없이 맞아들이리라 하십니다. 화영과 진명은 무리들을 돌아보고 상의하였다. 가다 중도에서 이 일을 당하였으니 진퇴양난이라. 도로 돌아가자니 말이 안 되고 이대로 헤어지자니 그도 안 될 말이라. 되나 안 되나 가볼 밖에는 없을까 보오. 가보아서 일이 여의치 못하거든 그때 달리 방도를 차리기로 합시다. 의논이 정하여지자 9명 호걸들은 400~500 인마를 거느리고 다시 길을 떠나 마침내 양산박 가까이에 이르렀다. 일행 인마가 대로를 찾아서 산에 오르려 갈대 우거진 속을 지날 때였다. 문득 무리의 징소리와 북소리가 소란히 울려온다. 고개를 들어보니 산을 덮고 들을 덮은 것이 다양한 빛깔의 깃발인데 쾌선 두 척이 이편을 향해 살같이 내닫는다. 앞서 나오는 배 위에는 40~50명 졸개들이 타고 있는데 뱃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두령은 곧 표자두 임충이요. 뒤를 따르는 배 위에도 역시 40~50명의 졸개가 타고 있는데 뱃머리에 앉아있는 두령은 곧 적발기 유당이다. 앞배의 임충이 문득 소리를 높여 묻는다. 내 어느 곳 관군이기에 감히 와서 우리를 잡겠다 하느냐. 너희들도 우리 양산박의 대명은 익히 들어서 알 터이지. 내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는 못할 줄로 알아라. 화영 진명의 무리들은 모두 말에서 뛰어내려 물가로 나와서 대답하였다. 우리는 관군이 아니오. 산동의 급시 후 송강의 서신을 가지고 대체로 들어가기 위해 온 사람들이오. 임충이 듣고 말한다.
이미 송강형장에 서찰을 가지고 오신이라면 우선 저 앞 주점으로 들어가시지요. 그로를 본 다음에 산으로 청하오리다. 말을 마치자 선상에 청깃발을 들어 한번 흔드니 갈대 속으로부터 작은 배 한 척이 노를 저어 나오는데 속에 어부 세 사람이 있어 하나는 남아서 배를 보고 두 명은 물 위로 올라와 화영의 무리를 보고 말한다. 여러분 장군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때 무리의 두 척 배는 한 척 배 위에 백기가 한번 휘날리자 안으로 사라져 버린다. 화영의 일행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놀라고 어이없어 하였다. 과연 강군이 범접을 못하겠소. 우리 산채야 도저히 여기다 비할 것이 못되어 그려. 일행은 어부를 따라 주기의 주점으로 갔다. 주기는 곧 그들을 안으로 맞아 들인 다음에 송강의 서찰을 달래서 보고 밖으로 나가 작화궁에다 향전을 메워 맞은편 갈대숲을 향해 쏘았다. 한쪽 회선이 나는 듯이 물리를 달려온다. 주기는 곧 졸개에게 분부하여 송강의 서찰을 가지고 먼저 산으로 올라가 고하게 한 다음 돼지와 양을 잡아 9명 호골들을 대접하고 이날 밤은 일행을 주점에서 편히 쉬게 하였다. 이튿날 신시이다. 군사 오학구가 몸소 주점으로 내려와 호골들과 서로 보고 예를 마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력을 자세히 묻는다. 그때 수십 척의 큰 배들이 일행을 맞으러 나왔다. 오용과 주기는 9명 호골을 이끌어 배에 오르게 하고 다시 늙은이와 어린이, 수레, 인마, 행리를 모조리 배에 실은 다음에 금사탄을 향해 나아갔다. 일행이 무태 오르자 송림 속으로부터 여러 두령이 조개를 따라 북을 울리며 나와 맞는다. 호골의 무리들은 각기 말을 타고 교자에 올라 취의청으로 올라갔다. 각기 인사하기를 마치자 왼쪽 교의에는 조계, 오용, 공선승, 임충, 유당, 원소이, 원소오, 원소칠, 두천, 송만, 주기, 백승이 차례대로 앉고 또 오른쪽 교회에는 화영, 진명, 황신, 연순, 왕영, 정천수, 여방, 곽성, 서경의 무리가 앉은 다음에 향로에 향 피우고 각기 하늘을 가리켜 맹세를 하였다. 이날 소잡고 말을 잡아 산채 안에 크게 연석이 벌어졌다. 새로 들어온 졸개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청하에 참배하게 하고 또 뒷산의 숙소를 수습하여 늙은이와 어린이, 가족들로 하여금 모두들 안동케 하였다. 진명과 화영이 석상에서 송강의 이야기를 꺼내어 청풍산에서 원수 갚은 일을 들어 칭찬하니 여러 두령들이 듣고 기뻐하기를 맞이 않는다. 석상에서 또 여방과 각성의 극법을 서로 시험할 때 화영이 화살 하나로 두 화극의 표미 엉클어진 것을 쏘아 마친 이야기도 나왔다. 조개는 입으로는 비록 참으로 입신의 묘기로군. 한번 나를 가려 지체의 궁수를 구경하여야겠소이다. 하고 칭찬을 하나 속으로는 아무래도 정말로 믿지는 않는 눈치다. 이날 술이 취해 오르자 뭇두령들은 서로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가서 한가히 말씀이나 하며 한 차례 거닐고 들어와서 다시 술잔을 기울이기로 하십시다. 두령들이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양하며 솜돌을 내려서서 천천히 걸으며 산중 경계를 구경하고 대체 앞에 제3관에 이르렀을 때다. 마침 푸른 하늘을 한때 기러기가 날아간다. 이때 화영은 속으로 생각한다. 아까 석상에서 내가 두 화극의 표미 엉클어진 것을 화살로 쏘아 끄는 이야기가 났을 때 아무래도 조개는 정말로 믿지를 않는 눈치라 아주 이 자리에서 한번 내 무예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좌우를 둘러보니 수행하는 사람들 중 궁전을 띠고 있는 자가 있다. 화영이 그에게 활을 빌어 손에 들고 보니 이는 곧 이금 작화 세궁으로 바로 화영의 뜻에 맞는다. 그는 화살을 뽑아들고 조개를 향하여 말하였다. 지금 저편으로 기러기 떼가 날아오는데 화영이 감히 제 무예를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외다마는 바로 저 셋째 놈 머리를 쏘아 맞히어 여러 두영의 한때 흥을 돋울까 하나이다. 혹시 마치지 못하더라도 과히 조롱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작화궁에 조령전을 메워 힘껏 시위를 당겼다가 기러기 떼를 향해 한번 깍지손을 떼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그대로 하늘을 달려 바로 셋째 기러기를 쏘아 마치니 그림자는 구름 속에 떨어지고 소리는 풀숲에 있다. 조개는 급히 군사를 시켜 언덕 아래 떨어진 기러기를 집어오게 하였다.
보니 과연 화살은 어김없이 기러기 머리를 꿰뚫어 꽂혀 있다. 조개와 여러 두령이 모두 놀라 과연 신비 장군이시오 하고 칭찬하기를 맞이하느니 오악구가 또 한마디 한다. 장군을 소위강에다 견주는 것은 옳지 않소이다. 우리 보기에는 양육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장군에게는 못 미칠까 하오. 참으로 우리 산채의 크나큰 보기외다. 이로부터 누구라도 화영을 흠모하지 않는 이가 없다. 두령들은 그로부터 다시 취의청으로 돌아가 취하도록 술 마시고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자리를 파하였다. 이튿날 산채 안에는 다시 연석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령들의 자리를 정하니 제1위는 탁탑천왕 조계요, 제2위는 지다성 오용이요, 제3위는 일정도인 공손승이요, 제4위는 표자두 임충이요, 제5위는 소이강 화영이요, 제6위는 병력화 진명이요, 제7위는 적발기 유당이요, 제8위는 진삼산 황신이요, 제9위는 입지태세 원소이요, 제10위는 단명이랑 원소오요, 제11위는 화렴나 원소칠이요, 제12위는 금모호 연순이요, 제13위는 외각호 왕령이요, 제14위는 소은우 여방이요, 제15위는 세인기 곽성이요, 제16위는 백면난군 정천수요, 제17위는 석장군 석용이요, 제18위는 모착천 두천이요, 제19위는 우리금강 송만이요, 제20위는 한지훈률 주기요, 제21위는 백일서 백승이다. 21개 두령의 좌차가 정해지자 산채에서는 큰 배와 집, 수레와 진무를 더하고 창과 칼, 군기, 갑옷을 만들고 활과 화살을 정돈하여 강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12. 송강 유배. 송강은 연순 석용과 작별하고 주점을 나서서 그대로 밤을 도와 길을 걸었다. 여러 날 만에 마침내 고향 입구에 다다르니 때는 신시이다. 송강은 동구박 장사장 술집으로 들어가 피곤한 다리를 잠시 쉬기로 하였다. 이 장사장이란 이는 본래 송강의 집과 서로 왕래가 있는 터라 이날 그가 수심이 가득하여 뺨에 두 줄 눈물조차 흘러내리는 것을 보자 곧 한마디 물었다. 송합사, 지금 돌아오시는 길이요. 생각하여 보니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반년이 되어 그려. 참 반갑소이다. 그런데 안색이 좋지 못하니 무슨 근심이라도 계셔서 그러오. 죄를 짓고 타향으로 또 돌아다니느라 가친의 임종도 못 모셨으니 이만 슬플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송합사, 원 농담도 분수가 있지. 태공께서 내 집에 오셔서 약주 잡숫고 돌아가신 지가 이미 반시각이 못 되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송강은 말하였다. 노인장께서야말로 저를 놀리십니까? 이걸 좀 보십시오. 곧 품으로부터 서찰을 내어 장사장에게 보이니 노인은 보고 나자 괴이하여 하기를 마지 않는다. 원 이게 도무지 웬 소린가? 태공께서 바로 아까 오시존으로 동촌 사는 왕태공과 함께 집에 오셔서 약주를 잡숫고 가셨는데 아무러기로 이 늙은이가 그러한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리이까? 이 말을 듣고 송강은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옳을지 분간이 서지 않았다. 속으로 의심하기를 마지 않으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사장의 주점을 떠났다. 남의 이목을 피하여 가만히 집으로 들어가며 살펴보니 집안에는 별로 이렇다 할 동정이 없다. 장객들이 송강을 보고 모두 앞으로 나와 문안을 드린다. 송강은 곧 물어보았다. 영감마님과 작은 나으리께서 다 안녕하시냐? 장객이 대답한다. 예, 영감마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큰 날이 돌아오시기를 매일같이 고대하셨는데 참 얼마나 반가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조금 아까 동촌 사시는 왕태공과 장사장 주점에서 약주를 드시고 돌아오시어 지금 초당에서 주무시지요. 이제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송강은 크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단봉을 땅에다 내어 던지고 바로 초당으로 들어갔다. 마침 송청이 안으로부터 마주 나오며 그에게 문안을 드린다. 송강은 마음에 크게 노하여 이 고약한 놈아, 네 그래 그게 무슨 짓이냐. 지금 초당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아버님을 돌아가셨다 하여 나를 놀래주어. 이놈, 내 너무나 만극해서 몇 번이나 죽으려고 들었던지 모르겠다. 이놈, 이 불효막심한 놈. 송청이 바야흐로 입을 열어 변명하려 할 때다.
문득 병풍 뒤로부터 송태공이 뛰어나오며 말한다. 얘야, 고정해라. 이 일은 내 아우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나간 뒤로 내 하루라도 내 생각을 안 한 날이 없구나. 그래 사랑이를 시켜서 내가 죽었다고 편지를 써서 너를 부르게 한 게다. 더욱이 내 들으니 백고산에서 강적대가 많다더구나. 혹시 내가 일시 마음을 잘못 먹고 그 무리들에게 투신을 하여 마침내 불충불효한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그래 마침 소경이란 사람이 너를 그리로 찾아간다고 하기에 내 사랑이를 시켜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부탁하게 하였던 게다. 일이 그리 된 것이니 내 행여나 내 아우를 원망하지 말아라. 송강은 듣고 나자 곧 자리에 엎드려 부친께 문안을 드리며 이어서 물었다. 관의 일은 그 뒤 어찌 되었나요? 이미 사면을 받았으니 필시 감죄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공이 대답한다. 본래 주동 내행 두 도두가 힘을 많이 써주어 관사에서도 나를 가지고 과히 못살게는 굴지 않았는데 요사이 또 들으니 조정에서 황태자를 책립하신 까닭으로 사면령을 내리시어 온갖 민간에서 범한 죄는 모조리 1등과를 감하여 처단하기로 되었다더라. 내 이제 설사 집으로 돌아온 것이 드러나 관사로 붙들려 간다 하더라도 고작 귀양이나 가면 가겠지 목숨을 잃거나 그러지는 않을 게다. 하여튼 서서히 의논하여 좋도록 하자꾸나. 송강은 다시 물었다. 두 도두는 요사이도 가끔 집에 옵니까? 이번에는 아우가 대답한다. 일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른 곳으로 갈려갔다더군요. 주동은 동경으로 갔다는데 뇌행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뒤를 받아 도두 둘이 새로 왔는데 성은 둘 다 조가라더군요. 송태공이 말하였다. 내 먼 길을 오느라 고단할 것이니 어서 일찍거니 쉬어라. 송강은 저의 방으로 물러가 곧 자리에 들었다. 이날 달이 심히 밝다. 밤이 깊어 송가장 상하가 모두 잠들었을 때다. 문득 잠결에 장원 앞뒷문에 난데없는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뜰로 나와 보니 장원을 삥 둘러 횃불이 낙가같이 밝은데 사면에서 들리느니 송강이 잡아라 외치는 소리다. 송태공은 소스라치게 놀라 곧 사다리를 타고 담위로 올라가 보았다. 횃불을 든 토병이 100여 명, 앞선 두 사람은 곧 운성현의 신참도두 조능과 조득 형제다. 조가 형제는 담 너머로 송태공이 내어다 보는 것을 보자 소리를 높여 외쳤다. 송태공, 영감도 그만 살이는 알터이니 어서 자제를 이리로 썩 내보내시오. 만약 감추고 안 내놓으면 영감도 욕보실 것이니 그리하오. 하지만 집에 없는 것을 어찌하리이까. 조능이 말한다. 누가 모르는 줄 알고 그러시오. 자제가 동구박 주점에 들러 술 사먹고 그 길로 댁으로 돌아온 것을 다 알고 온 터이요. 여러 말 말고 어서 선선히 내보내시오. 사다리 아래에 서서 담 너머로 조능의 하는 소리를 듣고 송강은 부친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일이 이리 되었으니 제가 나가보죠. 혈리 부상이 모두 저와 아는 터이요. 더구나 이 일이 이미 사면을 받았으니 반드시 감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나가기로 하죠. 송태공은 울며 말하였다. 내 공연이 너를 돌아오게 하였구나. 송강은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밖을 향하여 외쳤다. 거기서들 그러실 것이 아니라 두 분 도두는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내 비록 죄는 졌으나 이미 사면을 받은 터이라 죽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요. 들어오셔서 약주나 한 잔 자시고 내일 새벽 일찍이 같이 관사로 들어가십시다. 내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더러 들어오라지만 누가 내 꾀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내가 도두를 속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생각해 보시구려. 그랬다가는 가친과 내 아우에게까지 누를 끼치게 되지 않겠소. 두 도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들어오시오. 말을 마치자 송강은 즉시 사다리를 내려가 장문을 크게 열고 두 도두를 안으로 청하여 들였다. 당상당하가 그 밤으로 닭을 잡고 거위를 요리하며 술자리를 벌이니 토병 100명도 모두들 술에 밥에 배를 불린다. 송태공이 토병들에게 각각 약간 전물을 쥐어주고 따로이 20냥 은하를 두 도두에게 보냈다. 그날 밤 두 도두는 송가장에서 편히 쉬고 이튿날 새벽 5경에 송강을 잡아 앞세우고 고을로 들어갔다.
지연 시문민이 때마침 당에 올라 있다가 두 도두가 송강을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를 맞이 않는다. 곧 공장을 받은 다음에 지연은 송강을 옥에 내렸다. 급시 후 송강이 관사에 붙들려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자 운성현의 모든 백성은 누구라 한 사람 애석하게 생각지 않는 이가 없어 모두들 지연 앞으로 나가 그를 위하여 죄를 빈다. 지연 역시 그를 두둔하여 줄 생각이 없지 않아 있던 터이라 송강에게 유리하도록 문안을 써서 60일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서 제주로 보내었다. 제주 부유는 마침내 송강의 죄를 감하여 척장 20도의 강주 노송으로 귀양을 보내도록 처단하였다. 송강이 방송공인 장천 이만에게 이끌려 강주 노송을 향해 떠나는 날 그의 부친 송태공은 작은 아들 송청이와 함께 주화 앞으로 나가 장천 이만에게 술을 대접하고 또 약간 은자를 쥐어준 다음에 송강을 한편으로 데리고 가서 은근히 당부한다. 강주 땅 거기가 생선도 흔하고 양식 걱정이 없는 곳이기에 내 적지 않이 돈을 써서 너를 부디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청을 한 게다. 돈은 인편이 있는 대로 자주 보낼 터이니 너는 그저 마음을 편히 가지고 몸성이 지내거라. 그러나 예서 강주를 가려면 아무래도 양상박을 지나게 될 터인데 조개의 무리들이 혹시 산에서 내려와 너를 겁탈하여 가지나 않을는지 내 그것이 은근히 걱정이다. 내 행여 그 무리들에게 투신하여 불충불효한 사람이 되지는 말아라. 하늘도 무심치는 않을 터이지. 내 다시 무사히 돌아와 부자 형제가 서로 볼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송강은 눈물을 뿌려 부친에게 작별을 고하고 아우 송청에게 집안일을 부탁한 다음 강주를 향하여 귀양살이를 떠났다. 장천 이만 두 방송공인은 송강에게 은양을 받은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호골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노상에서 송강에게 극진히 한다. 세 사람은 제주부를 떠나 그날은 하루 종일 길을 가고 날이 저물자 주점을 찾아들었다. 두 공인이 불을 피워 밥을 지어 놓으니 송강은 술과 고기를 사서 그들에게 권하며 은근히 말한다. 내 두 도두에게 한마디 일러 드릴 말씀이 있소. 내일은 아무래도 양산박을 지나게 될 터인데 산채에 있는 호골들이 만약 내가 지난다 알 것이면 제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 나를 뺏으려 할 것이니 그리 되면 두 분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요. 그러니 우리 내일은 새벽에 이곳을 떠나 소문 안 나게 지름길로 가기로 하십시다. 듣고 나자 두 공인은 말하였다. 압사가 일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참말이지 큰일 날 뻔하였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이렇듯 의논을 정하고 세 사람은 이튿날 오경에 밥을 지어 먹고 즉시 주점을 떠나 사익길을 택하여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한 30리나 갔을까 하여 문득 고개 너머로부터 한때 도적의 무리가 달려나와 앞길을 막으니 앞불선 두목은 곧 적발기 유당이다. 박도를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들어 2명 공인을 죽이려 하니 장천과 이만은 혼이 나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만다. 송강은 앞으로 나서며 급히 외쳤다. 아니 누구를 죽이려고 이러오. 이 두 놈이죠. 누구 또 있습니까? 송강은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 칼을 나를 주. 이놈들은 내 손으로 요조를 내겠소. 이 소리에 장천 이만은 새파랗게 질렸던 얼굴이 다시 백지장이 되고 만다. 유당은 박도를 그에게 내어주었다. 송강은 칼을 손에 받아들자 다시 유당에게 묻는다. 대체 이 공인들을 왜 죽이려고 하는 게요? 소문에 형님이 관사에 잡히셨다 하기로 저희들은 즉시 운성현으로 가서 그대로 옥을 깨치고 형님을 구하여 낼까 하였지요. 그러나 자세히 알아보니 비록 갇혀 있기는 하셔도 고생은 별로 안 하고 계시다 하기에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으려니까 강주로 귀양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주로 가는 길이 원체 여러 갈래라 혹시 잘못하다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그래 대소두령들이 각기 나서서 길목들을 지키기로 하였지요.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형님, 어서 이 두 놈을 죽여버리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십시다. 듣고 나자 송강은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줄은 잘 아오마는 그게 도리어 이 송강이를 불충불효한 구덩이에다 몰아넣는 격이니 이 노릇을 어쩌겠소. 굳이 이 공인들을 죽이고 날더러 산으로 올라가자고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리겠소.
말을 마치자 곧 칼을 들어 스스로 저의 목을 찌르려 하니 유당은 황망히 그의 팔을 잡으며 형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의 손에서 박도를 뺏었다. 송강은 다시 말한다. 진정 나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이라면 부디 이대로 강주성으로 가게 하오. 내 기한이 차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만나 말씀하기로 하십시다. 글쎄요, 저 혼자서는 무엇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앞 대로상에 군사 오학구와 하지체가 나와 계시니 두 분을 이리로 청하여다가 같이 의논하기로 하시지요. 분부를 받고 졸개 하나가 달려간 지 얼마 안 되어 말급소리가 요란하더니 오용과 화용이 수십 기를 이끌고 말을 달려온다. 화용은 말에서 뛰어내려 송강이 그저 칼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유당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아, 왜 칼을 벗겨드리지 않았소? 유당이 미처 입을 열어 대답하기 전에 송강이 황망히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것이 나라의 법도일세. 함부로 벗다니 될 뻔이나 한 말인가. 곁에서 군사 오용이 듣고 웃으며 말한다. 형장의 생각은 잘 알았소이다. 그 어렵지 않은 일이 왜다. 산채에 머물러 계시게 안 하면 그만이 아니오니까. 조두령이 기어코 형장을 뵙고 싶다 하시니 하여튼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곧 다시 떠나시기로 하시지요. 다만 선생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지요. 그는 곧 장천과 이만을 붙들어 일으켜 말하였다. 두 분은 아무 염려 마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두 분의 목숨을 상하게는 하지 않으리이다. 두 방송공인은 비로소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앞사나으리 고맙습니다. 참으로 이 은혜는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살해하기를 마지 않는다. 일행은 길을 떠나 갈대 우거진 물가로 갔다. 배로 물을 건너 금사탄에 이르니 그곳에는 또 산교가 등대하고 있다. 일행은 산교를 타고 당금정을 지나 바로 취의청으로 올라갔다. 조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송강을 맞으며 진심으로 치사한다. 운성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구원을 받은 뒤로 우리 형제가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하루라도 인형의 은혜를 생각지 않은 날이 없소이다. 일전에는 또 여러 호골들을 청거하시어 산채를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니 가히 은혜를 갚을 길이 없소이다. 송강이 대답한다. 내 연파서기를 죽인 뒤에 목숨을 도망하여 반년 넘어 강호로 떠돌던 중에 뜻하지 않게 여러 호골을 만나 함께 산채로 형장을 찾아뵈오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서 우연히 서경을 만나 집안 서신을 받아보니 뜻밖에도 가친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하십니다 그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것은 행여나 내가 여러분 호골들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기나 할까 염려하시어 그래 나를 집으로 불러들이시느라 꾸미신 노릇입니다. 이제 내 관사에 잡히어 강주로 귀양을 가기는 하나 갔어도 따로이 심하게 고생은 안 할 듯 하외다. 이번에 인형께서 나를 만나시겠다 하기로 이렇듯 와서 배운 것이오니와 갈 길이 바빠 곧 떠나야 하겠습니다. 조개는 말하였다. 기어코 가시겠다면 굳이 붙들지는 않겠소이다마는 그렇기로써니 곧 떠나시는 법이야 있소이까. 말을 마치자 조개는 송강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와 나란히 중간 교위에 앉게 하니 뭇 두령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참배한다. 서로 보기를 마치자 두령들이 좌차를 따라 양편으로 나뉘어 앉으니 작은 두목이 분주히 술자리를 벌인다. 조개가 먼저 잔을 들어 송강에게 술을 권하니 오용 공선승을 위시하여 백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두령이 차례로 잔을 잡는다. 술이 두어 손에 이르자 송강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칭사하였다. 여러 두령께서 이렇듯 송강이를 사랑하여 주시니 무어라 살해 말씀 올릴 길이 없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죄를 얻어 귀양을 가는 몸이라 감히 오래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로 그만 떠날까 하나이다. 듣고 나자 조개는 말하였다. 그토록이나 고집을 부리실 것이야 없지 않소이까. 이미 저 두 공인을 살려주어야만 하시겠다면 돈량이나 넉넉히 주어 돌려보내기로 하면 그만이지 않겠소. 가서 양산박을 지나다가 죄인을 빼앗겼다 하면 관사에서도 저 두 사람을 죄로 다스리지는 않으리이다. 그러나 송강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두 번 마십시오. 만약 그러신다면 이 사람이 더욱 괴로울 뿐입니다.
전자에도 송강이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가친께서 그처럼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거니와 이번에 떠날 때에도 신신부탁이 있으셨소이다. 이제 만약 여러 두령의 말씀을 조차 이곳에 머물러 있는다면 위로 천도와 아래로 부교를 거역하여 불충불효한 사람이 될 것이니 그래가지고서야 이 세상에 살아있어 무얼 하리이까. 차라리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지요. 말을 마치자 눈물이 비오듯 하며 그대로 몸을 던져 마룻바닥에가 쓰러진다. 조계 오영 공손승의 무리는 황망히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말하였다. 형장이 꼭 강주로 가셔야만 하시겠다면 우리도 그리 알고 굳이 만류하지는 않을 것이니 마음을 놓으시고 오늘 하루는 예서 편히 쉬신 다음에 내일 일찍이 떠나도록 하시지요. 그도 못하실 것이야 없지 않소이까. 송강은 마지 못하여 겨우 그 말을 쫓기로 하였다. 그러나 칼은 아무리 벗기려 하여도 한사코 듣지 않는다. 이날 하루를 술로 보내고 밤이 늦어서야 자리를 파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곧 떠날 채비를 차린다. 그를 보고 군사 오용이 말하였다. 형장께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저와 지극히 친한 벗 하나가 지금 강주에서 양온 압로 절급으로 있는데 성은 대요 이름은 종이라 본처 사람들이 대원장이라 부르지요. 이 사람이 본디 도술이 있어 하루에 능히 800리를 감으로 신행태보라는 별명도 있지요. 그도 역시 의리를 중히 여기는 터라 제가 간밤에 일봉서신을 써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그에게 전하시면 형장께 불리하지는 않으리이다. 묻두령은 다시 한 차례 만류하였으나 송강은 종시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잔치를 베풀어 작별을 고한 다음 금은 일반을 내어 송강에게 주고 두 공인에게는 따로이 20냥 은자를 쥐어주었다. 묻두령들이 금산땅까지 내려와 송강을 배웅한다. 송강은 그들의 두터운 정을 깊이 살해하고 배에 올랐다. 오학고와 화영이 함께 배에 올라 나루를 건너자 다시 20리 밖에까지 배웅을 하고 돌아가니 다음은 다시 일행 세 사람이 강주를 향해 길을 재촉하기로 한다. 장천과 이만 두 방송공인은 양산박 산채에 인마가 허다하고 묻두령들이 개개의 송강을 높이 우러르는 것을 본 뒤로 더욱 그를 공경하여 송강을 대하는 품이 마치 귀인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종자와도 같다. 세 사람이 길을 가기 보름 넘어나 하여 마침내 한 곳에 이르니 높은 산이 문득 앞을 막는다. 두 공인은 그 산을 보자 곧 송강에게 향하여 한마디 한다. 이제는 다 왔소이다. 저 계양령을 넘으면 곧 심양강이요. 강만 건너고 보면 강주가 멀지 않지요. 때의 날이 몹시 덥다. 세 사람은 한낮 전에 고개를 넘으려 하여 가파로운 산길을 부지런히 더듬어 올라갔다. 마침내 마루터기에 올라서고 보니 그곳에 주점 하나가 있어 집 뒤는 바로 깎아질린 절벽이요. 집 앞에는 두어 그루 고목이 서 있으며 나무 그늘 아래 높지기 간판을 걸어 놓았다. 송강은 마음에 기뻐 공인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조갈이 심하여 술 생각이 간절하던 터인데 마침 잘 되었군. 우리 들어가서 몇 잔 하십시다. 세 사람은 주점으로 들어갔다. 송강이 공인들에게 자리를 사양하여 하석에 앉으니 장천 이만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수화곤을 벽에다 세워놓은 다음에 상자애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러다 한동안 앉아서 기다려도 누구라 한 사람도 나와 보는 이가 없다. 송강은 마침내 소리를 높여 여 주인 좀 봅시다 하고 불렀다. 말이 떨어지자 어서 오십시오. 소리가 먼저 들리고 다음에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 하나가 안으로부터 달려 나온다. 눈을 들어보니 둥글고 큰 고리 눈에 붉은 수염이 사납게 뻗치고 머리에는 찢어진 두건을 쓰고 몸에는 배심을 입었을 뿐으로 두 팔은 그대로 드러냈고 허리에는 배수건을 둘렀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풍도의 체명판관이라는 별명을 듣는 계양량의 이름난 살인강도다. 그러나 물론 세 사람은 그러한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는 나와 송강과 두 공인을 향하여 공손히 인사를 한 다음에 물었다. 약주를 잡수시겠습니까? 송강이 말한다. 우리가 고개를 올라오느라 지금 기갈이 심한데 혹 고기 팔거나 없소. 수육이 있습니다. 술은 혼백주고요. 그 좋소. 그럼 우선 술 한 근에 고기 두 근만 썰어 주시오. 저 엽죽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의 집에는 돈을 먼저 받고야 약주를 드리기로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피차에 셈이 분명하여서 줬소. 자, 돈을 받으시오. 송강은 보따리를 끄르고 그 속에서 은자를 꺼냈다. 주인은 옆에 가서서 그의 보따리가 제법 묵직한 것이 은양이나 착실히 들어있을 듯 싶은 것을 곁눈으로 보고 마음에 은근히 기뻐한다. 돈을 받자 주인은 곧 안으로 들어가 술과 약주를 내어왔다. 세 사람은 일변 먹으며 일변 이야기다. 떠도는 소문에는 강호의 고약한 무리들이 많아 천하호걸로서 몽한약 탄 술을 먹고 목숨과 재물을 잃는 수가 많다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옆에서 술집 주인이 듣고 한마디 한다. 손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려. 우리 집 술에도 약이 들었으니 부디 드시지 마십시오. 송강은 웃으며 말하였다. 이 집 술이라면 약 좀 탔더라도 무방하오. 두 공인은 말하였다. 약은 어떻든 좋으나 한 잔 따끈하게 데워다 주시오. 주인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술 석 잔을 따끈하게 데워내온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오느라 기갈이 심한 세 사람이다. 잔을 들자 곧 한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괴이한 일이었다. 잔을 기울이자마자 두 공인은 두 눈을 멍하니 뜨고 입으로 침을 흘리며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고 만다. 이것을 보고 송강은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아니, 이 사람들이 그래 술 한 잔에 이럴 수가 있나. 곧 앞으로 나가 그들을 붙들어 일으키려 하였으나 송강조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걷잡을 사이 없이 그대로 한 옆에가 쓰러지고 말았다. 세 사람이 모두 눈들을 멀거니 뜨고 있으나 손끝 하나 꼼짝을 할 수가 없다. 이 모습을 보고 술집 주인은 혼자 중얼거린다. 근래 도무지 벌이가 없더니 오늘은 참 천행으로 저것들이 굴러들어왔구나. 그는 우선 송강을 번쩍 안아들고 인육작방으로 들어가 눕혀놓고 다시 나와 두 공인을 차례로 안고 들어갔다. 그는 다시 나와 세 사람의 보따리를 들고 뒷집으로 들어가 살펴보았다. 나오는 것이 모두 금은이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내에서 술집을 내고 있은 지 여러 해지만 이런 죄인은 처음 만났군. 그래 일개 죄인이 이렇게 허다한 재물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나. 하여튼 하늘이 내게 내리신 게다. 그는 보따리를 도로 싸서 한 옆에 치워놓고 문 밖으로 나왔다. 이제 동간이 돌아오면 세 사람을 잡을 생각인 것이다. 그러자 또 세 사람이 고개를 올라온다. 그는 이윽히 보고 있다 황망히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맞았다. 형님 어디 가시오? 세 사람 가운데 그중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가 대답한다. 예서 사람 좀 기다리려고 오는 길일세.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만하면 오실 때가 지났는데 웬일인지 모르겠네. 며칠 전부터 고개 아래서 매일같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건만 도무지 오시지를 않네 그려. 주인은 다시 물었다. 대체 누굴 그렇게 기다리시오? 함자를 말하면 아마 자네도 알 걸세. 다른 어른이 아니라 바로 운성연의 송합사 송강이시네. 송합사 송강이라니 그럼 강호의 이름이 높은 산동의 급시우 송공명이 아니시오. 바로 그분일세. 술집 주인은 다시 물었다. 그분이 이곳에 왜 오시오?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일전에 제주소 온 사람들 말을 들으니 운성현 송합사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나 하여튼 강주로 귀향을 가게 되어 제주부를 떠났다고 그러네 그려. 제주부에서 강주 노성을 가려면야 또 어디 딴 길이 있나. 천하 없어도 이 계양령을 넘어야 하지. 그 어른이 운송연에 계실 때에도 내 몇 번인가 찾아가 뵈오려 하였었네. 이곳을 지나신다 알고야 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그래 그간 고개 아래서 그 어른 지나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어른은 그만두고 다른 죄인도 도무지 지나가는 사람이 없네 그려. 그래 오늘은 자네도 오래간만에 볼 겸 술도 한잔할 겸 하여 올라온 길일세. 요새 벌이가 어떤가? 그간 벌이가 도무지 시원치 않았습죠. 근데 오늘은 대체 어찌된 일인지 새놈이나 한꺼번에 굴러들어 장사가 괜찮았소. 그 사나이는 황망히 묻는다. 새놈이라니 어떤 사람인가? 하나는 죄인이고 두 사람은 방송공인이라오. 그 사나이는 깜짝 놀라 다시 급히 물었다. 그 죄인이란 게 혹시 얼굴이 검고 키 작고 살찐 사람이 아니던가? 바로 그런가 보. 그래 벌써 요절을 냈나? 그냥 작방에 들여다만 두었소.
그럼 내 좀 보아야겠네. 네 사람은 함께 인육작방으로 들어갔다. 등상에 세 사람이 눈을 멀거니 뜬 채 누워있다. 그 큰 사나이는 송강 앞으로 갔다. 그러나 아무리 그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과연 그가 송강인지를 모르겠다. 뺨 위에 금인을 보아도 물론 그것으로 그가 누구임을 알 길은 없다. 그는 잠시 속으로 궁리하여 보다가 문득 깨닫고 주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공인의 보따리를 내오게. 그 속에 들어있는 공문을 보면 단번에 알 일이지. 그 참 옳은 말씀이요. 주인은 곧 뒷방으로 들어가 공인의 보따리를 내왔다. 급히 끌러보니 을량이 먼저 눈에 띈다. 네 사람은 다시 그 속을 뒤져 마침내 문서대를 찾아내었다. 주머니를 끌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펴보자 그들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큰 사나이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한 번 쉬고 내 오늘 이곳으로 올라오기가 참말 하늘이 시키신 일이로군. 자네가 아직 그냥 두기가 천행이지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 하지 않았나. 하여튼 곧 가서 해독약을 가지고 오게. 주인은 황망히 나가 해독약을 가지고 돌아왔다. 우선 칼부터 벗긴 다음에 해독약을 입안에 흘려놓고 네 사람은 각기 송강의 팔다리를 잡아 곧게 객방으로 모셔내었다. 송강은 그저 정신을 못 차린다. 큰 사나이는 한동안 송강을 두 팔로 안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약기운이 돌자 송강은 차차 깨어나며 눈을 두리번거리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본다. 이것을 보고 큰 사나이는 같이 온 두 사람에게 송강을 부축하고 있게 한 다음 자기는 황망히 그의 앞으로 나가 공손히 절을 드렸다. 송강이 비로소 입을 열어 묻는다. 누구시오? 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자 보니 술집 주인이 역시 자기에게 절을 드린다. 송강은 답례하고 말하였다. 두 분 그만 일어나시오. 대체 여기는 어디며 두 분은 뉘신가요? 그 사나이가 대답한다. 저의 성은 이요 이름은 준으로 본디 노주 사람입니다. 양자강의 뱃사공으로 지내오며 그만치 물에는 익어 그래 사람들이 저를 흑룡강 이준이라고 부르는 터이지요. 또 이 집 주인으로 말씀하면 보시다시피 이 계양령에서 술집을 내고 있으며 술에 몽한 약을 타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재물은 빼앗으므로 남들이 모두 최명판간 이립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십양강변 사람으로 사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하며 지내는데 역시 물에 익숙하여 형은 이름이 출동교 동이요 아우는 이름이 번강진 동맹이지요. 동이 동맹이 또한 앞으로 나와 송강에게 절을 드린다. 송강은 답례하고 이립을 향하여 물었다. 아까는 몽한 약을 먹이더니 또 어찌 알고 구하여 주시는 게요. 이준이 대신 나서서 전후 사정을 고하니 송강은 또한 연파석을 죽인 일로 위시하여 마침내 강주 노성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된 전후 곡절을 이야기하였다. 네 사람은 듣고 나자 탄식함을 맞이 않는다. 이립이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이제 구태여 강주 노송회를 가실 것도 없으십니다. 예서 저희들과 함께 지내시기로 하시지요. 송강은 물론 들을 턱이 없다. 지금도 말하였거니와 양산박에서 뭇두령들이 그처럼 붙드는 것도 떼치고 나온 터요. 이주는 아무래도 그가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곧 이립을 향하여 말하였다. 그러면 저 공인들도 살려놓아야만 할까보이. 어서 해독약을 먹이게. 이립이 마침 돌아온 젊은 사람들을 시켜 두 공인을 작방에서 안아 내오게 한 다음 해독약을 입안에 흘려 넣으니 두 사람은 이윽고 깨어나자 서로 돌아보며 말한다. 우리가 여러 날 길을 걷느라 아마 퍽 고단했던 게야. 그렇지 않고서야 술 한 잔에 그처럼 녹아 떨어질 리가 있나. 모든 사람은 그 말에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날은 이립의 집에서 편히 쉬고 이튿날 아침 일찍 송강은 2명 공인과 함께 이준 동이 동맹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이준의 집은 바로 계양령 기슭에 있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니 이준은 황망히 주식을 내어 은근히 대접하며 마침내 송강과 의를 맺어 그를 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송강은 그곳에서 수일을 머문 다음에 2명 공인과 함께 다시 강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